네, 이강민의 잡지사 3호로 16번째 페이지. 여러분, 오늘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2년 유엔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학자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곽재식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분이라고 해주시니 더욱 반갑습니다. 늘 특별하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흔히 물은 늘 특별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요? 어폐가 있나요? 늘 특별하면 과연 특별함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또 긍정적이면 하루하루가 특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먹기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하군요. 예, 네. 저에겐 그런 분이십니다. 아하, 굉장하군요. 네, 이 정도 경지시군요, 벌써. 지적 감사합니다.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원전 640년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도 물은 우주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소이며 모든 물질은 물이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왜 공기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하필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일단 탈레스 이분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예. 좀 잘못 생각하신 것도 있고요. 뭐 물이 모든 것의 뭐 근원이고 모든 물이 달리한 걸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 거짓부렁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물이 중요한 건 맞죠. 아주 중요하다.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래요. 뭐 모든 물체가 물을 달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건 좀 과도한 이야기고요. 세계 물의 날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뭐 안 틀린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거 좀 틀리신 건 있는데, 근데 그건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거는 정말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물은 일단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은 뭐 다 거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화학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생명체에는 다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구상의 생명체는. 그래서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게 사람 DNA냐, 뭐 동물 DNA냐, 식물 DNA냐 이런 거 구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DNA가 생기는 반응, DNA가 뭐 조절되는 반응 이런 것들. 이런 걸 할 때 다 이제 물이 간접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뭐 그거 말고도 뭐 호흡을 할 때 역시 간접적으로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호흡을 할 때도. 네, 그런 식으로 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물을 반드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 예외 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고 워낙에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곳에서도 세균들이 막 다 살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막 방사능 핵폐기물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기서도 살아요.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살 수 없겠다. 뭐 이런 데서도 막 세균이 끼어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뭐 사막 같은 데서도 세균들이 살고, 땅 속이나 뭐 돌 속에도 어떻게 세균이 파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물이 조금 있으면 돼요. 조금 습기가 조금 축축하게만 하면 세균은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습기가 없으면 세균이 사는 것은 막 열탕 속에서도 살아요. 세균이 막 뭐 70도 막 이렇게 되는 데서도 막 살아요. 목욕탕 열탕이요? 네. 그러니까 목욕탕 열탕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곳, 뭐 계란이 익을 만한 곳 이런 데서도 세균이 막 삽니다. 그거를 뭐 신기하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뜨거운 곳에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가지고 그걸 뭐 별의별 이상한 약도 만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이쪽으로 이야기가 빠졌죠. 하여튼 그 우리 저기 그 코로나19 때 많이 이야기하던 PCR 검사라는 거 엄청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PCR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약품이 그런 열탕, 온천 속에서 사는 세균에서 뽑아낸 걸로 처음에 만들었던 겁니다. 뜨거운 건 참아도 물 없는 건 못 참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뭐 방사능, 뭐 산성용액, 뭐 별의별 걸 다 참는데 세균이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은 기본이 아예 물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애초에. 진화의 거의 시작부터. 그래서 그건 당연하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죠. 어떻게요?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떤 다른 행성에서는 물 없이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궁금한데요. 조건이 그렇게 잘 맞아든다면. 그런데 물론 뭐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물을 굳이 물 없이도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역시 물이 있는 게 제일
확률이 높고 자연스럽다라는 쪽이 결론입니다. 네. 물이 그렇게 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일단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현상들이 네. 사실은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이 반복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연속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인생을 너무 쉽게 요약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요? 또 화학의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손동작 움직임, 뭐 춤추는 거, 말을 하면서 입으로 움직이고 성대를 떨게 하는 거, 네. 결국은 다 근육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네.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뭐요?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걸까? 진짜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진짜 근육이 예. 우리가 막 그런 뭐 기술이나 무슨 네. 그런 공학 관련된 그런 과목 학교에서 배울 때 네. 뭐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는 뭐 이런 겁니다 하면서 뭐 자석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죠. 배우잖아요. 예. 그럼 보면 뭐 그다음에 뭐 증기기관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우죠. 보면 그렇듯 하잖아요. 네. 신기하네,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막상 내 몸의 근육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동작하는 걸까요? 증기기관처럼 움직이는 걸까요? 뭘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거예요. 반응. 근육 같은 경우에는 ATP라는 물질이 ADP라는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 옆에 네. 근섬유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은 그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조금 꼬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규칙적으로 잘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꼬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그 모습의 변화가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엄청 정교한 거죠. 그래서 몸속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지금 일어나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근육이 움직이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물인가요? 빙고. 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아닌데. 빙고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주 원인이라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어떤 이상한 두 개의 커다란 뭐 반죽덩어리 같은 거를 반죽덩어리로 하기보다는 뭐라고 돌덩어리 같은 걸 줬어요. 돌덩어리. 오케이. 근데 그 두 개를 부딪히면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문지르면 문지르길수록 그 문지른 면들이 금으로 변한다라고 해봅시다. 이거. 뭐 열심히 막 문지르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어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온 힘을 다해서 돌덩어리를 막 문지르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머리가 좋다면 화끈한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 돌덩어리를 잘게 부숴가지고 가루처럼 만든 다음에 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흔들면 뭐 자연스럽게 뭐 속속들이 다 섞이면서 한 방에 전체가 다 금덩어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겉면을 문질러가지고 금 한 겹 만든 다음에 그걸 벗겨내고 또 문질러가지고 금 한 겹 만든 다음에 벗겨내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손 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한번 뒤섞으면 한 방에 다 금으로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표면적 문제, 넓이 대 부피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괜히 어렵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 빻으면 갈아 놓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흔하게는 각설탕 같은 거를 물에 녹일 때보다 고운 가루 설탕을 물에 녹이면 더 빨리 녹는다. 그렇죠. 굵은 소금보다는 가는 소금을 국에 넣으면 금방 녹아가지고 맛이 바로 변한다.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뭔가 빠주고 잘게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행성에서 생명이 필요로 한 화학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려면 뭔가 그렇게 갈아주는 거 빠주는 게 있으면 좋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구에 무슨 뭐 어떤 대형 믹서라든가 뭐 대형 빠주는 기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절구. 모든 생명체가 절구 속으로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게 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폐해도 많이 있을 혹시 토끼가 달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 그건 아니고요. 그 토끼가 없고요. 달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신화가 생겼나 진짜. 나중에 한번 갖다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녹인다라는 게 혹은 다른 액체에다가 녹인다. 뭐 설탕 덩어리, 소금 덩어리, 물체 어떤 액체 용매 속에다가 액체 속에다 넣어가지고 녹인다라고 하면 스르르르 다 풀어지면서 모습이 안 보이게 싹 투명하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액체가 그 덩어리진 물체를
잘게 내부적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아, 액체가. 네, 그래서 그런 액체가 있으면 네. 그런 구성 물질이 잘게 다 쪼개지는 녹는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액체가 웬만하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액체가 좋으냐? 당연히 뭔가를 잘 녹일 수 있는 액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흔한 액체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은 같은 것도 액체잖아요. 근데 수은 같은 거는 지구에서도 귀하고 우주 전체적으로 봐서도 수은이 생기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수은이란. 그래서 막 수은의 행성이 있는데 그 수은 속에서 뭐 생모양이 탄생하고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에 비해서 물은 흔히 이제 H2O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소 2개의 산소 하나꼴로 붙어가지고 생기는 게 물이거든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주의 3분의 2는 수소다라고 할 정도로 우주에 제일 흔하게 널려있는 게 수소예요. 네. 산소는 그에 비하면 형편없이 그에 비하면 극히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들에 비해서는 우주에서 비교적 흔한 편에 속합니다. 수은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가 2개 붙어 있어도 생기는 액체 정도면 상당히 우주에 흔한 편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이 일단 만만하거니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우주에 널려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까 수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산소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물을 한 조각만 그럼 물 입자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본다라고 치면 산소 쪽을 볼 때하고 수소 쪽을 볼 때하고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산소 쪽 부분은 약간 마이너스 전기를 띈 듯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소 쪽 성격을 보면 그쪽은 약간 플러스 전기를 띈 듯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좀 성질이 다른 물질이 다른 원자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플러스 전기를 띈 쪽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띈 쪽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극성 분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극성 분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을 수 있는 물질인 것 같은 경우에 사이사이로 파고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멍성하게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띨랑말랑한 이런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마이너스 전기를 띌 것 같은 부분에 물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 거기로 파고들고 어떤 물질에 마이너스 전기를 띌 듯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가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사이사이로 물질 사이로 파고 들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플러스 전기를 띌 것 같은 부분, 마이너스 전기를 띌 것 같은 부분으로 엮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물질로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염화 소듐, 뭐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던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 덩어리진 소금, 굵은 소금을 물에 하나 넣으면 그 굵은 소금이 있고 가는 소금도 있잖아요. 그죠? 가는 소금도 이렇게 빻으면 보이긴 보이죠. 아무리 가는 게 빻아도. 근데 물 속에 넣어서 녹으면 물이 그 사이사이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원자 단위로 다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체하는 게 화학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는 뭐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대 화학에서는 그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화학 반응의 범주에는 아직 못 들어가는 화학 반응 어떤 전 단계의 준비 운동 같은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쪽에서 파고들면 뭐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금이 원자 단위로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잘게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과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킬 다른 물체가 근처에서 뭐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가장 잘 반응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 염화은 같은 소금 염화은 아니야 염화은으로 안 될 것 같아. 소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금 속에 이제 소듐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염소하고 잘 반응을 하는 어떤 약품이 있다. 그런 약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염소 소독을 했을 때 염소 소독한 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느냐, 다 날아갔느냐를 뭐 찾아내는 약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품이 있는데 그거하고 생소금 덩어리하고 섞어가지고 반응을 시키려고 하면 반응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소금 덩어리에 그러니까
굵은 소금에 그 입자 하나하나의 겉면에만 묻을 테니까 네. 반응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빻아가지고 고운 소금으로 만들어서 하면 조금 더 잘 되겠죠, 그죠? 네. 물에다가 둘 다 섞어갖고 해주면 그 물이 소금을 원자 단위로 원자보다 사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쪼개기 때문에 다 해체를 해주기 때문에 네. 반응이 훅 일어나줘요. 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활용하는 것도 물의 이 도움을 받아서 쪼개주는 이 물에 녹여주는 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화학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음식을 먹으면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 몸으로 만들고 하는 화학 반응을 다 물의 도움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을 아니고 뭐 다른 물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암모니아라든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이 흔하다 일단 때문에. 우주 전체적으로 봐서. 수소산소니까. 그래서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 전체로 봐서도 물이 있는 곳에서 생명이 출현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애초에 좀 근원적인 질문 같은데요. 애초에 이 많은 지구의 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뭐 좀 썰렁한 대답인데요. 뭐 원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원래 있었다라는 설이 조금 더 인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원래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있었다라고 돼 있냐면 물이 우주에 이제 흔하기는 한데 일단은 우주가 춥거든요. 태양같이 이렇게 빛을 내는 별 근처가 아니면 우주가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체 형태의 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물, 이런 물이 우주에 돌아다니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음덩어리로 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인력을 너무 못 받거나 아니면 태양빛 같은 거를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기체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우주에서 물이 있을 수 있는 좀 흔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지구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구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딱히 무슨 뭐 바다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수증기 혹은 뭐 얼음 부스러기 이런 게 지구에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구가 처음에는 상당히 뜨거웠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감안하면 아마도 지구의 대부분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공기 속에 퍼져가지고 지구를 휘감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좀 식으면서 그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길게 보면 한 40억 년 전까지 뭐 짧게 봐도 한 30억 년 이전까지 지금으로부터 그 정도 봐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게 해서 본격 한번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어떤 상상 초월 이상의 아주 엄청난 기간 동안 줄기차게 이어진 대장마 기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뜨는 건가요? 사실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짧게 봐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길게 보면 한 100만 년 이상 비가 계속 오는 거죠. 100만 년 동안. 100만 년.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로 버티긴 좀 힘들겠죠. 100만 년 동안 그 안에서 지내려면 비둘기 계속 날아다녀야 돼요. 좀 과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설 중 하나인 거죠. 하나의 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럼 지구에 막 물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뭐겠습니까? 그 바다인 거예요. 그게 바다. 바다. 처음에는 그래서 바다가 빗물이 바로 내린 직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닷물도 싱거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거기 녹아나면서 짠맛으로 변하지 않았겠느냐라고 100만 좀 년의 보고 있습니다. 장마. 그거 말고 좀 새로운 학설로는 이 학설도 요즘 인기가 있어요. 인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무리 그래도 지구에 어디에 물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가 혹은 수증기 상태로 잘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그게 짠 하면서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액체 상태 물로 싹 뒤덮였다라는 건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 자기적이야. 너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물 좀 있었겠지만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있었겠지만 그걸로 지구의 바다같이 이런 게 생기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지구는 원래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근데 지금 보면 지구에 물 많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해성 같은 것들을 보면 얼음 덩어리로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얼음 덩어리로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혹은 뭐 겉면은 뭐 얼음이 아닌데 속에는 뭐 얼음이 들어있다든가 뭐 내부의 중심은 뭐 돌인데 겉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30억 년 이전 뭐 많이 보면 40억 년 이전 정도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얼음 덩어리 해성이 하나 이상 심하면 한 몇십 개 정도
지구에 들이받아서 충돌을 해가지고 그 얼음이 지구에 달라붙고 그게 녹아서 바다가 되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니 바다를 만들 정도면 몇십 킬로 됩니까? 예. 그런데 생각보다 네. 지구가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구 엄청 크죠. 뭐 예를 들면 킬로미터로 몇 킬로미터 정도? 모르겠네. 40만? 4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너무 질렀군요.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애초에 1m라는 단위를 나눌 때 지구 둘레를 지구를 이렇게 피자를 네 쪽으로 자르듯이 자른다고 쳐봐요. 그 중에 한쪽의 둘레를 10,000킬로미터가 되도록 1m라는 걸 애초에 정한 거예요. 미터를 정할 때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1m라는 단위를 정할 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잘 쓸 수 있을 만한 단위로 정하자.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럼 지구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어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미터 단위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4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쉽네요. 네 쪽이기 때문에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깊이가 몇천 킬로미터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도 고작 한 몇 만 미터 정도거든요. 2만 미터 되는 곳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의 깊이에 비하면 바다 정도는 뭐. 그러니까 겉에만 물이 살짝 있는 거예요. 지구가 크지만 이 바다라는 거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겉면에 물이 좀 묻어 있는 정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작은 물덩어리 행성들이 꽤 큰 것이 얼음덩어리가 좀 충돌을 했다면 그 정도 물은 좀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좀 파고 드시는 학자들은 그에 대한 증거가 요즘 계속 나오는 것 같다. 해성이 충돌한 증거. 뭐 속속들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걸 하냐면 해성 같은 데다가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성분을 분석하려는 연구도 막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거 봐 지구의 바닷물에 있는 성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 이게 예전에 이게 지구에 들이받아가지고 된 게 맞다라는 식으로 조사를 하려는 연구도 하고 있지요. 신기합니다. 몇 가지 학설을 소개해 주셨고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제가 궁금해진 게 수소, 산소가 흔하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기가 가장 쉽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물 부족하다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말을 하는데 수소랑 산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면 안 됩니까? 빙고. 그것도 사실은 빙고예요? 완벽하게 맞는 발상입니다. 왜 부족한 거예요? 수소가 아까 우주에서 제일 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말 자체도 맞고요. 그런데 수소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같이 이렇게 온도가 적당한 행성에 있으면 수소가 수소 그 상태 그대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다른 원자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일부 상태로 수소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에서는 수소들이 대부분 뭐에 들어가 있을까요? 뭐에 들어가 있죠? 물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으니까. 지구의 수소가 풍부하다라는 거는 그 물 속에 다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너무 당연한 질문 던져서 저 당황시키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슬쩍 그렇게 보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소 공장 같은 데서 수소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든지 아니면 물에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물을 잘 이렇게 주로 이제 전기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자체를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거든요. 어차피 물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완벽하게 막 신기한 어떤 화학 반응을 내가 개발했다. 어떤 신비의 어떤 돌 같은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요거를 물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으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너무 좀 환상적이니까 햇볕만 좀 쪼여주고 있으면 거기서 수소가 보글보글 서로 그런 걸 개발한다 내가 만약에 그런 거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소가 보글보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즘은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전기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 많이 수소차 이런 거 굴러다니잖아요. 거기서 수소를 뽑아내가지고 그런 데다 많이 팔아먹으면 되고 만약에 진짜 물 부족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수소를 다시 태우면 다시 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물로 돌아가면 그걸로 뭐 깨끗한 물을 얻는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사실 해볼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또 언제 또 모르니까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신 곽재식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폐수인데요. 폐수. 우리가 이제 씻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끊임없이 물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이 물이 저 어릴 때 뭐 견학도 갔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 뭐 처리장 같은 데를 보셨군요.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생각보다 냄새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보셨군요. 네. 근데 이게 처리장 들어간 물이 어떻게 다시 막디 맑은 물로 나오는지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된 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강산이 3번은 변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근본 기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이제 환경공학을 전공을 그렇죠. 하고 있지만 학과장님이시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감동을 다 같이 해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감동을 해야 됩니까? 네. 아니 물을 주면서 야, 이 물 더럽게 해봐라 그런 거 하기 쉽죠. 뭐 진흙도 집어넣고 그렇죠. 막 침도 뱉고 하면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 더럽게 하기는 쉬워요. 네. 그냥 어떤 더러운 구정물 같은 거 퍼주면서 이거를 맑은 물로 한번 바꿔봐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법사 불러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무슨 필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쓰고 더럽게 버리는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거를 맑게 대용량으로 다 바꾼다? 사실 좀 환상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수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마법적인 기술. 아리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리수는 아리수는 애초에 상수원에서 맑은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말 처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면 그걸 이제 뭐 바다나 이런 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꿔가지고 바다에 바다나 아니면 강의 하류 쪽으로 해가지고 버리는 건데 정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그게 개발되기 전에는 요즘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 말 안 써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재생센터 이런 말 씁니다. 님비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버리는 물이 옛날엔 그냥 막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주변에 그냥 막 다 오염됐어요. 그래요. 그거에서 우리가 탈출한 지 얼마 1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류의 역사에서. 네, 인류의 역사에서 조금 더 오래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0년도 안 됩니다. 그냥 다 원래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70년대 거의 한 1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물재생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버릴 때 사람들이 버린 물을 한번 정화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거를 지금 이제 한 40-50년째 하고 있는데 이 마법 같은 기술 어떻게 가능하냐?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걸러낸다. 깔때기. 뭐 그런 필터 같은 걸 사용한다. 이런 거 동원하고요. 뭐 소독한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상당히 효과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걸로 가만히 갖다 놓고 좀 가라앉히는 거 이런 것도 합니다. 좀 무거운 거는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러운 게 좀 가라앉잖아요. 밑으로 치워버린다.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에 물만 살짝 걷어가지고 가는 거. 이거 약간 좀 찝찝한데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그 여러 단계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물을 가만히 놔두면 좀 더러운 게 위에 둥둥 뜨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위에 걸 살짝 걷어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자잘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하수 처리에서 수처리에서 어떤 하이라이트, 결정적인 순간, 어떤 최고의 기술, 활용점정, 어떤 뭐랄까 이거 어떤 어떤 정수, 정수,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 뭡니까 대체? 혹시 들어보 이게 뭐 처음 들어보시면 이거 오늘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게 현대 사회의 뒤를 바치고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거 없이는 우리 모두 멸망한다. 뒤를 바치고 있다. 왜냐면 뭐 우리가 그냥 물 버리면 누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러고 다 신경 안 쓰지만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누군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무슨 기술이냐?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 활성 슬러지법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활성 슬러지법. 슬러지가 오물 이런 거죠. 요건 알아요. 대단하시군요. 제가 뭐 이 정도는 됩니다. 옛날에 한자어를 많이 쓸 때는 활성 오니법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오니. 오물인데 이제 진흙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니라는 말도 썼는데 말 너무 어렵잖아요. 오니라는 말 뭐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 같기도 하고. 활성 오니? 활성 안 왔어 아직. 약간 그런 거예요 실제로. 활성이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흙 덩어리에 오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정화한다라는 것인데 오물을 이용해서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원리는 뭐냐면 세균 중에서는 일단 물체가 썩는다라는 게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어치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른 상태로 바꿔주는 거를 썩는다, 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활성 슬러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물 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런 세균들, 미생물들 중에 더러운 것들을 잘 먹어치우는 것들을
팍팍 길러가지고 그 세균들이 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 세균은 인체엔 무해하고. 인체 유해하죠 대부분. 유해합니까? 네. 예.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슬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유해하진 않아요. 네. 근데 뭐 무해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더러운 걸 많이 먹어 치우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들이 통통하게 살이 찝니다. 진짜로 살이 찌기도 하거니와 진짜로 커지기도 하거니와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그런 세균 덩어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습니다. 바닥으로. 그래서 이 활성 슬러지법에 사는 세균을 잘 키우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기본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줘요. 그래요? 그래서 활성 슬러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폭기조 또는 포기조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람을 쏘여주는 곳입니다. 이것도 한자가 너무 어렵죠. 폭기, 공기를 쏘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방사선에 피폭되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폭이란 말이 쏘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쬐다. 그래서 공기를 쬐게 해주는 곳이라는 뜻인데 물속에다 불불불 하면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세균들이 더러운 거를 먹어주는 세균들이 공기를 먹어야지 즐거워하면서 잘 사는 세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고 온도도 맞춰주고요. 겨울철에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그럼 좀 뜨끈하게 이렇게 구들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데펴줍니다. 거기 관상어 기르듯이 애지중지기네요. 일하시는 분들이 막 추워서 본인은 추워서 떨면서 더러운 물에서 사는 세균 잘 살라고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세균들이 예를 들어서 다 그냥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균형 있는 영양가를 보장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균들이 잘 먹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뭔가 영양소 같은 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양제도 뿌려줍니다. 더러운 물에다가. 동정성이 아니네. 그렇게 해가지고 세균들을 잘 길러주면 세균들이 그거를 그 물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엄청 먹고 피둥피둥 살이 쪄서 밑으로 가라앉아. 요것도 가라앉기 조절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조건이 조금만 안 맞으면 사람 같은 경우에 살이 찌면 물 위에 도로 잘 뜨잖아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조건을 잘 맞춰줘가지고 섬세해야 되네. 가라앉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막 그렇게 휘저어주고 뭐 공기 불어넣어주고 안 하는 좀 조용한 곳으로 그 물을 쫙 빼낸 다음에 살 가라앉히면 그 더러운 거를 다 먹어치운 세균은 덩어리가 돼가지고 바다에 가라앉고 깨끗한 맑은 물이 위에 있는 진짜 감동적인 환상적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의외로 냄새도 별로 안 나요. 잘만 하면 냄새 나긴 나요. 사실 냄새 안 난다고 하면 좀 그렇고 더러운 물에 애초에 들어오는 거기 기본 냄새는 나는데 그렇다고 무슨 막 엄청 막 썩은 냄새 이렇지도 않아요. 환상의 기술입니다 이거. 약간 EJ 느낌으로. 정말 좋은 비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왜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초기에 돌릴 때는 그 물속에 더러운 물이니까 세균 많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균 중에 정말로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잘 먹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세균이 충분히 있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딴 그 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그 세균을 한 바가지씩 이렇게 받아옵니다. 사오기도 해요. 좋은 세균들은. 스카우트. 그래서 일부러 더러운 세균 덩어리를 이 세균들은 더러운 물에서 제일 잘 사는 것들이거든요. 독종들 아주. 그거를 일부러 돈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러운 물 속에 넣어주면 그게 바로 말씀드린 EJ처럼 그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성분들을 다 먹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방법이 나온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어떤 하수 처리의 혁명이고 이 이후로 이거를 능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뭐라고요? 활성 슬러지법.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짜 좀 감동적이네요. 그 세균을 배양하는 분들의 그 노고도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요거 현대 사회에 뒤를 바치고 있는 기술이다. 진짜 뒤를 바치고 있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기술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알아보죠. 곽세식 작가와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아주 물오른 입담으로 물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